10장 이성적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데니얼 카너먼. 손해에 민감한 마음.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 기획자 MD로 일하고 있는 소미는 가비녀로 불린다. 가격 비교 여왕의 준말이다. 그녀는 물건을 구입할 때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을 모두 조사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소미의 지인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소미에게 도움을 청한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소미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다. 소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혹시 물건 구입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이트나 매장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실 거예요. 소미가 처음부터 가비녀는 아니었다. MD로 일하면서 상품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조 원가와 유통 마진으로 상품 가격이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소미도 그랬다. 그런데 일하면서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각종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물건에도 다른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다. 소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물건을 비싸게 구입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속상했다. 이후로는 물건을 구입할 때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은 소미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가격을 비교한다. 아니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에 여러 가격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을 한다. 이때 사람들은 온라인 사이트 위주로 비교를 하고 또 공시된 가격만을 비교한다. 반면 소미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비교할 뿐더러 공시된 가격을 넘어 카드 할인은 물론 포인트 혜택까지 비교한다. 소미에게 대학 친구 4명이 있다. 대학 졸업도 입사 준비도 같이 한 친구들이다. 4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꼭 사고 싶은 가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소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최저가로 알아봐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때 장난기가 발동한 다른 친구는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럼 3대1로 시합을 해보자.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까지 최저가를 조사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가격과 소미 내가 조사한 가격을 비교해서 진 쪽이 다음에 한턱 내기로 하자. 소미는 동의했다. 소미는 가비녀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고 새 친구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정보를 검색했다. 토요일 밤이 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가격표를 공개했다. 새 친구가 제시한 금액보다 소미는 무려 10만 원이나 저렴한 금액을 제시했다. 이때부터 친구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소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럴 때마다 소미는 즐거운 게임을 하듯이 친구들을 도와줬다. 물론 소미가 언제나 친구들을 도와주는 가비녀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서 신상품이 출시되는 봄과 가을 시즌 2달간은 친구들과 연락조차 잘 안 된다. 처음에 친구들은 소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회사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도 시간 내기 어렵다는 소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소미에게 섭섭하다, 뭐가 그리 바쁘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 처음에 소미는 자기 입장에 대해 열심히 변명을 하다가 이런 반구도 없이 갑자기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소미의 돌발 행동에 놀란 친구들은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세 친구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 친구들은 너무 당황하고 놀랐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소미는 3명 중 가장 친하고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에게 문자로 연락했다. 정말 미안해. 많이 놀라고 화났지? 그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그랬어. 다시 채팅방에 초대해줘. 내가 상황을 설명할게. 친구들은 일단 소미를 다시 초대해서 소미에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화내고 따졌다. 소미는 무조건 친구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소미가 워낙 미안하다고 하니 일단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
사실 이대로 소미와의 인연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던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도대체 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채팅방을 나가고 전화를 차단했느냐고 물었다. 소미의 대답은 이랬다. 그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났어. 회사 때문에 너무 바쁜데 이해 못 해주고 계속 섭섭하다고 하는 너희들과 정말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런데 바쁜 시기가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나 싶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손해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쇼핑할 때만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도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보기 싫다는 게 좀 이상하지? 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데 그때는 정말 그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 미안해. 이익과 손실에 대한 마음의 크기. 소미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손에 1만 원 한 장을 쥐어주면서 게임을 제안한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제시하는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하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만 원을 돌려줘야 하고 뒷면이 나오면 2만 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게임을 거부하고 이미 받은 1만 원만 가질 수도 있다. 당신은 게임에 도전하겠는가? 거부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손해가 너무 싫기 때문이다. 게임을 거부하면 확실하게 1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게임에 도전하면 50%의 확률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나 나머지 50%의 확률로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잃을 수도 있다. 게임에 도전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있지만 게임을 거부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사라진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해가 너무 싫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마음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카너먼이다. 카너먼은 트버스키와 함께 사람들이 손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실시했던 실험 2가지를 소개하겠다. 다음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라. 상황 1.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당신은 여윳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전문가는 2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하라고 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A. 3천만 원을 벌 확률 100%, B. 4천만 원을 벌 확률 80%, 한 푼도 벌지 못할 확률 20%.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실험에서는 80%의 사람들이 A를 선택했고 나머지 20%가 B를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한 이유는 동전 게임을 거부한 이유와 같다. A가 손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B는 80%의 확률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나머지 20%의 손해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 질병 문제로 불리는 또 다른 실험을 살펴보자.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대값 혹은 기대 효용값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실험을 고안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하는 가정이 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어서 아시아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어쨌든 다음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라. 상황 2.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이 유행 중이다. 전염병이 대략 600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예측한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프로그램을 당국에 제안했고 결정권자인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A. 200명을 살릴 수 있다. B. 600명을 살릴 확률이 3분의 1, 아무도 살리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2 선택지의 기대값은 동일하다. A도 200명이고 B도 600명 곱하기 3분의 1, 즉 200명이다. 따라서 기대값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다는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의 선택은 반반 정도가 되어야 한다.
놀랍게도 이 실험에 참가한 72%의 사람들은 A를, 나머지 28%는 B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앞의 투자 상황과 동일하다. B에는 아무도 살리지 못할 확률, 즉 손해 가능성이 3분의 2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A 역시 400명은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는 살릴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반면 B는 살릴 확률과 함께 살리지 못할 이라는 표현도 있다. 손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했다. 동전 던지기에서 1만 원보다 2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50%의 가능성을, 상황 1에서는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80%의 가능성을, 상황 2에서는 200명보다 400명을 살릴 수 있는 3분의 1의 가능성을 외면했다.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를 가리켜 카너먼은 손해 혹은 손실 혐오라고 했다. 손해를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마음이 너무 커서 종종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거나 혹은 친구들과 MT를 갔을 때 재미삼아 돈을 걸고 화투나 포커, 윷놀이 등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냥 게임만 해도 재미있지만 돈을 걸면 재미는 증폭되는 법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를 위해서 돈을 걸었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살벌해진다. 결국 재밌자고 시작한 게임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게임은 제로섬, 즉 승자의 득점, 이익과 패자의 실점, 손해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이다. 일례로 A와 B 두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하자 A가 1만 원을 잃었다면 B는 1만 원을 번 것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A는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B는 기분이 좋을 것이다. 이때 B가 좋은 기분만큼 A를 달래주면 감정적으로도 제로가 되어 별일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1만 원을 번 B는 기분이 조금 좋고 1만 원을 잃은 A는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그래서 B가 A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겠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다. 이 과정에서 B까지 기분이 상하게 된다. 자기가 A의 돈을 강탈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히 게임을 통해 돈을 벌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카너먼은 연구를 통해 이익과 손해에 대한 심리적 반응의 크기를 비교했다. 그 결과 이익에 대한 감정보다 손해에 대한 감정이 대략 2배 내지 3배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1만 원을 잃은 사람의 상한 마음을 달래서 게임 전처럼 감정이 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려면 상대는 적어도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벌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제로섬 게임에서는 잃은 돈과 번 돈의 액수가 같기 때문에 돈을 잃어 감정이 상한 사람이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는 없다. 차라리 위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손해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큰 이익보다는 손해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작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상한 선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때 어떤 이들은 불확실성에 초점을 두면서 이런 결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앞서 언급했던 실험이 이익의 관점이었다면 카너먼은 동일한 내용의 실험을 손해의 관점으로 실시했다. 다음의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라. 상황 3.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로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다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전문가는 2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하라고 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C. 3천만 원을 잃을 확률 100%, D. 4천만 원을 잃을 확률 80%, 한 푼도 잃지 않을 확률 20%.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 이익의 관점에서 확실한 것을 선택했으니 이번에도 확실한 것을 선택했을까? 아니다. C를 선택한 사람들은 8%에 불과했고 나머지 92%가 D를 선택했다. 다시 말해 확실하게 작은 손해보다는 불확실하지만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왜 그럴까? C는 확실하게 돈을 잃지만 D에는 한 푼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비록 적지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손해에 대한 혐오감으로 설명 가능하다. 결국 사람들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이번에는 아시아 질병 문제다. 다음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라. 상황 4.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서 실시했지만 안타깝게도 전염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가지 프로그램을 당국에 제안했고 결정권자인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C. 400명이 죽는다. D.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 600명 모두 죽을 확률이 3분의 2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앞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두 선택지의 기대값은 동일하다. C도 400명이고 D도 600명 곱하기 3분의 2, 즉 400명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앞의 경우는 살린다, 이익의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죽는다, 손해의 상황인 셈이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실험에서는 22%의 사람들이 C를 선택했고 나머지 78%가 D를 선택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확실하게 작은 손해보다는 불확실하지만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손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위험 추구라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이익의 상황에서는 확실한 작은 이익을 불확실한 큰 이익보다 선호한다. 이유는 손해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해 상황에서는 다르다. 불확실한 큰 손해를 확실한 작은 손해보다 선호한다. 이유는 손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성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비합리적인 존재다. 소미의 행동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소미가 물건을 구입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알아보는 이유는 손해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물론 MD라는 직업 특성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정보 수집과 가격 비교가 빠르겠지만 문제는 이런 노력과 에너지가 금전적 이득에 비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불과 몇천 원을 손해보지 않으려 더 알차게 쓸 수도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다. 사실 소미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 따라서 소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귀한 시간과 에너지로 돈 몇 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설계를 위해 일단 책상에 앉는 것일 수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다. 책상에 앉아 인생 설계는커녕 딴 생각만 할 수 있으니 차라리 몇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신상품이 출시되는 봄과 가을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소미는 가비녀로 활동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친구들과 만나거나 채팅으로 이야기할 시간조차 아깝다고 느낀다. 그래서 소미는 확실한 작은 손해보다 불확실한 큰 손해를 선택한다. 소미에게 확실한 작은 손해는 직장에서의 실패이고 더 큰 손해는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의 성공이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겠지만 소미는 다르다. 자신의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에 대한 애착이나 성공 욕구가 엄청나게 크지도 않다. 오히려 소미는 친구들과의 우정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친구들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미는
그렇게 중요한 친구들을 잠시나마 외면했을까? 자신이 바쁜 상황에서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확실한 손해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나중에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친구들은 소미를 끝까지 외면할 수도 있지만 바쁜 시즌이 되면 소미는 역시나 당장의 손해를 막기 위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잠수를 타는 멍청한 선택을 할 것이다.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멍청한 선택들. 손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멍청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비단 소미뿐일까?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소미와 비슷하게 행동한다. 손해의 가능성이 있는 큰 이익보다는 손해의 가능성이 없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고 피할 수 없는 작은 손해보다는 피할 수도 있는 더 큰 손해를 추구한다. 푼돈을 벌어 목돈을 쓰는 소위 소탐대실이다. 제 아무리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손해가 싫어 더 큰 손해를 보는 모순적 상황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곳은 주식시장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손해가 너무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발생하면 곧바로 현금화시킨다. 돈을 벌었으니 또 벌고 싶어 다시 투자를 감행한다. 또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손해를 보기 전에 바로 현금화시킨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니 이렇게만 계속 돈을 벌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재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손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현금화시키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혹시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주식을 팔지 않는다. 기대처럼 주가가 다시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진다고 하자 계속 기다리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뒤늦게 주식을 팔고 더 큰 손해를 본다. 결국 손해에 민감한 마음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비단 투자 상황에서만 이럴까? 아니다. 일상 곳곳에서 이런 일은 일어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인트다. 이동통신은 물론 신용카드, 그리고 각종 유통업체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포인트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말 적은 돈이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직원이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라고 말하면서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불과 몇십 원 혹은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중요한 문제는 포인트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사라져서 손해를 봤다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인트로 불과 몇백 혹은 몇천 원을 할인받기 위해 몇천 혹은 몇만 원의 지출을 감행한다. 자신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도 아니고 꼭 먹고 싶은 음료가 아니어도 구입한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착각한다. 멍청한 선택이다. 쿠폰도 이와 비슷하다. 10번 이용 시 한 번 무료로 이용할 기회를 준다든지 음료를 20잔 마시면 다이어리 같은 상품을 증정한다든지 하는 행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쿠폰을 모으지만 개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진다. 마치 쿠폰을 다 채우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쿠폰을 모으기 위해 딱히 원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싼 음료도 계속 사 먹는다. 역시 멍청한 선택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금연을 하라든지 술을 줄이라든지 운동을 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 금연하지 않으면 폐가 망가질 수 있고 술을 줄이지 않으면 간이 무너질 수 있으며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말이다. 평소 담배와 술을 즐기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의사의 말대로 행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을 말하자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의사의 조언을 행동에 옮기려면 당장 확실한 손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도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딱히 해소할 방법이 없다. 술을 안 먹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또 운동을 하려면 돈과 시간,
체력을 사용해야 한다. 손해를 보는 것이 싫기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나중에 더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평생 담배를 피웠지만 장수하셨던 조 부모님, 술고래지만 간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친척 어른, 운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사는 친구들을 떠올린다. 물론 이럴 확률이 적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의 손해가 싫어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 결국은 병을 키우는 멍청이가 된다. 공부도 비슷하다. 지금 당장 공부에 매진하는 것은 당장의 손해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공부에 매진한다고 해서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반면 공부를 하지 않고서도 복권 당첨이나 길거리 캐스팅으로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조금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확실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하는 멍청이가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친구에게 안부를 묻고 배우자의 감정을 살피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당장 내 시간과 에너지, 돈을 써야 하므로 손해다. 당장의 손해가 싫은 사람은 관계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기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물론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있어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은 외로운 멍청이로 늙어간다. 프레임을 바꿔보자. 손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멍청한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프레임을 점검해야 한다. 프레임이란 생각의 틀을 말한다. 형편없는 그림도 고급 액자, 틀에 넣어서 유명 갤러리에 걸어 놓으면 훌륭한 작품처럼 보이고 싸구려 물건도 고급스럽고 멋지게 포장을 해서 백화점에 진열하면 명품처럼 보이는 법이다. 사람들은 본래의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제시되는 프레임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가리켜 프레이밍 이펙트, 틀 효과라고 한다.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제시했을 때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판매자들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손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손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동전 게임을 기억하는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손에 1만 원 한 장을 쥐어주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제안한다면 대부분은 게임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게임의 틀을 바꾸면, 즉 프레임을 바꾸면 게임에 도전하게 만들 수 있다. 방법은 이렇다. 처음에 1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쥐어준다. 그리고 직접 세어보게 한다. 3만 원을 확인하게 한 다음 그 중에서 2만 원을 빼앗는다. 원래 자신의 돈이었다면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 하겠지만 처음에 돈을 준 사람이 2만 원을 가져가는 상황이니 어쩔 줄 몰라 그냥 빼앗기게 된다. 이때 그 사람이 동전 게임을 제안한다. 2만 원을 다시 돌려받으시려면 동전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게임을 거부하면 여전히 당신 손에 있는 1만 원을 가질 수 있고 게임에 도전하면 빼앗긴 2만 원을 돌려받아 총 3만 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게임에 질 경우 1만 원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에 도전한다. 놀랍지 않은가? 결과적으로는 앞의 동전 게임과 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의 행동은 정반대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프레임이다. 이를 이용하면 손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멍청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손해 프레임 대신 이득 프레임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된다. 어떻게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까? 간단하다. 이득과 손해를 판단하는 것은 기준이니 기준을 바꾸면 된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손에 3만 원이 쥐어졌고 잠시 후 2만 원을 빼앗긴 상황에서는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1만 원은 기준에 따라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 빈 손을 기준으로 하면 1만 원이 이익이고 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손해인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직장인의 새해 연봉이 3,800만 원과 4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을 때
누구의 기분이 더 좋을까?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직전 연봉이 4천만 원과 4,200만 원이었다는 정보를 알면 답은 달라진다. 200만 원 오른 사람이 200만 원 깎인 사람보다 기분이 좋을 거라고 판단한다. 사람들은 절대적 변화보다는 상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준거점,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카너먼은 이를 준거 의존성이라고 했다. 새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은 직전 연봉 4,2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손해봤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고 일에 대한 흥미와 열정도 떨어질 것이다. 물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을 바꿔서 이득 프레임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좋다. 한 가지 방법은 동료의 연봉 3,8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아니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 상태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만약 남들의 불행을 자신의 성공 발판으로 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삶의 본질을 기준으로 삼아보자. 공술의 공수거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마땅히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지만 본래 인간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태어난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것은 이익이고 선물이다. 소미처럼 물건을 구입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최저가를 알아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보다 저렴한 값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왜 나쁘겠는가? 다만 손해보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더 좋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저가 검색에 쏟아 붓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렇게 헛심을 쓰지 말고 공술의 공수거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자. 만약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물건을 샀다면 나는 물건을 얻어서 좋고 판매자는 내 덕분에 돈을 더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친구를 비롯해 가족, 연인,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손해본 만큼의 두세 배를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친구, 가족, 연인, 부부, 부모나 자녀가 되어 상대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은 손해가 아닌 이익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미국의 내과 의사인 앨런 룩스는 연구를 통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며 자존감도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등 다양한 심리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한 몸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었다.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정상 수치의 3배까지 올랐으며 또한 친밀감과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증가해서 불면증과 만성 통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앨런 룩스는 이런 이득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가리켜 헬퍼스 하이라고 명명했다. 일정 시간 달렸을 때 느끼는 쾌감을 일컫는 러너스 하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손해에 민감한 마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런데 상황을 손해가 아닌 이익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너먼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 1. 마음은 손해에 민감하다. 이기지는 못할 망정 절대로 질 수는 없다.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카너먼은 이익보다 손해에 대한 감정이 2배 내지 3배 크다고 말했다. 부자가 재산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난뱅이가 재산을 쌓으려는 마음보다 더 크다.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이야기를 읽을 때는 대부분 놀부와 팥쥐가 나쁘고 흥부와 콩쥐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절대로 놀부나 팥쥐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지만
정작 어른이 되어 성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부와 파치처럼 행동한다. 손해가 싫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의 손해가 싫어서 한 선택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파치 이야기도 이런 메시지를 준다. 따라서 손해가 싫다면 진짜 손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2. 이익과 손해는 마음의 문제다.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게 되면 항상 행복할까? 가난했던 수십 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사는 요즘 사람들이 무조건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마음은 절대적 변화보다는 상대적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 초가집에 살던 시절에는 기와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만 대부분 편리하고 큰 아파트에 산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기와집에서 장작을 떼면서 무쇠솥으로 밥을 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행복과 불행이 기준에 따라 갈리듯 이익과 손해도 마찬가지다.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손해일 수도 이익일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 다수의 타인이 기준이다. 다수의 타인이 초가집에 사느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나의 기와집은 멋지게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결국 나의 마음을 다수의 타인에게 맡기는 셈이다. 진짜 문제는 다수의 타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생각해보자. 내가 원한다면 의도적으로 다수의 타인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나만의 기준을 삼을 수도 있어야 한다. 3. 자신의 프레임으로 진짜 마음을 따라가라. 자본주의 시장은 소비의 근거에 성장한다.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저축과 근검 절약을 강조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로 적금을 들게 했다. 또 몽당 연필은 볼펜대에 끼워서 쓰는 것이 애국이라고 가르쳤다. 이제는 자원이 부족하지 않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해지면서 더 이상 저축과 근검 절약은 강조되지 않는다. 지금은 소비를 권장하는 시대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것도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 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아끼고 싶은데 곳곳에 숨어있는 손의 프레임이라는 덫에 걸려서 돈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따라서 소비를 하더라도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면 손의 프레임을 이익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끊임없이 손의 프레임으로 생각하게 유도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다. 따라서 시간과 에너지, 돈을 사용할 때에는 자신의 프레임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생각해야 한다. 만약 손해가 싫어서 하는 행동이라면 일단 멈춰보자.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도 좋다. 기억하라. 손해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나중에 잘 돼야 본전이고 잘 안 되면 후회의 씨앗이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은 언제나 이득이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는 프레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